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의 도성정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네요. 그동안 동영상 강의 들으시느라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를 보신 바와 같이 5월 2일 날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까지 지금 현재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모두 다 시청하시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해도도 다 수준이 맞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제 제가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학부 강의는 그냥 1학기 전체를 이제 온라인 강의로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이제 대학원 강의는 일부 이 동의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그 대안이나 또 어떤 대책을 잘 마련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라라는 또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대학원 강의는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화화에 대한 이해와 또 법률적인 환경 분석, 또 정치적인 환경 분석, 이런 해외 시장의 환경 분석들을 쭉 해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국제 무역의 이해라고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국제 무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면서 이제 무역 1에서 6주차에 우리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7주차까지 우리가 다뤄보지 못했던 또 이슈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재권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시장 진입에 대한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창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 무역 이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적은 우리 전통적 무역 이론과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무역 이론을 검토하여 세계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역의 패턴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무역 이론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아주 분석해보는 겁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왜 이익이 되는지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효성은 예전에 이제 여러 개의 자회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효성이 그룹사거든요, 나름. 그래서 효성이 그룹 잘 하는 게, 제가 온라인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업자재 쪽으로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판덱스나, 타이어 코드나, 폴리에스테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필름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97년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맥킨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자회사들을 모두 그룹사로 편입을 시켜서, 다 PG,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룹으로 이렇게 이렇게 명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옛날에는 효성무역이라고 하는 따로 법인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효성무역 PG, 철강 PG, 그 PG 밑에는 또 PU가 있어서 퍼포먼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 철강 PU 밑에 철강 1PU, 철강 2PU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제가 한 10년간,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효성 무역 피지에서 이 무역 관련된 일, 또 신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국무역이라든지 울적에서 있는 제품들을 신제품들이나 또 신사업을 개발을 해서 해외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무역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아주 재밌어하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무역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무역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무역의 성립을 생산 비용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가격 차이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자유무역, 자유무역을 다루는 그 국제 무역 이론은 아주 많은 국가들의 어떤 경제 정책에 미쳐왔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TO, 그 세계 무역기구의 탄생, 그리고 지금은 좀 뭐죠? 브렉시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 연합이나 뭐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나프타 이와 같은 이제 경제 블록들의 형성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성장과 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촉진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글로벌 경영자로서 이런 그 국제무역에 관한 이론이 무엇이고 또 이 이론들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 정책과 이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이런 이론 부분들을 잠깐 다루는 이유는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뭐 석사 학위를 졸업하시거나 또 박사를 진학하실 때 논문이라는 걸 이제 쓰실 텐데요. 사실 이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에서는 제가 논문은 안 다뤘어요. 일부러 또 첫 학기신 분들도 많고 하셔서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석학이거나 하시면 그분의 말 자체가 이론이 되지만 우리처럼 이제 일반적인 연구자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장한다고 그게 이론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빨갛고 뭐 단 그 과일을 보고 사과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쭉 풀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도가 얼마고 이게 몸에 어디 좋고 하는 것들을 쭉 쓰는 것 또한 논문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뭐 뉴턴도 이걸 사과라고 했고 그죠? 네, 도성동도 이걸 사과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사과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 배경을 시작하는 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논문 이런 것들도 대학원에 오셨으니까 많이 이렇게 보시고 해서 학문적인 어떤 깊이와 지식을 갖추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 무역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의 국가 간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이 무역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무역 이론은 크게 이 고전적 무역 이론과 또 근대로 바뀐 근대 무역 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장에서는 이런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무역 이론에 대한 이런 검토를 통해서 무역 간의 어떤 일어난 패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무역 패턴은 이 국가 간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수출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둘째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무역을 엄청 중요시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을 해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게 우리의 유일한 출구 전략이었고 또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역 또 상사를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뭐 글로비스라든지 그죠? 뭐 그리고 삼성, 물산이라든지 그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효성무역, 또 예전에 지금은 저가 했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김우중 전 회장이 했던 이야기처럼 거의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상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무역의 이익 그리고 좀 무역에 참여하는 이런
한 국가들에게 왜 이익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런 국제 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절대 우위 이론이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 부분이 했던 이 이론입니다. 먼저 고전적 무역 이론의 이제 가정은 완전 경쟁이다.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완전한 이제 장부의 소통이나 뭐 무역 장부 운송 비용 없다. 뭐 이런 어떤 가정을 일단 두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가정들을 두면 이게 이제 통제가 되어서 또 조절이 되어서 이런 이론의 어떤 가치나 또 이론의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대 우위 이론에 있어서의 고전적 무역 이론에들은 이런 가정을 두고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국가 간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불가하다고 이제 가정하고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이런 고전적인 저서인 국부론이라고 하는 절대 우위 이론에서 국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 무역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중상주의적 가정을 비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 국가 간의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특정한 제품을 다른 국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 그 국가가 그 제품의 생산에 어떤 절대 우위를 가진다고 해서 규정을 했고 이 이론을 절대 우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이 국가들은 절대우위를 가진 재화들의 생산에 특화되어야 한 후 국제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생산한 재화들을 교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8세기에 영국은 이 산업혁명을 성공을 했죠.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섬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프랑스는 온화한 기후와 이런 비옥한 토양으로 세계 최고의 와인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이런 영국은 섬유 생산에 특화하고 또 프랑스는 섬유를 수출하고 필요한 와인을 프랑스로부터 받고 또 반면은 프랑스는 이렇게 와인 생산에 특화해서 영국의 와인을 팔고 필요한 섬유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러면 양국이 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이 아담 스미스 첫 번째 이론에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이제 이런 기본적인 관점은 다른 국가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어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들의 어떤 생산이 이런 수출하고 또 절대 여류에 있는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런 무역 참가국 또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7-1 절대 우위 이론과 국제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라는 도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했을 때 어떻게 증가되는 소비량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면 신발 생산을 하고 한국이 휴대폰, 또 중국이 신발과 휴대폰을 모두 생산할 때 그리고 각각의 특화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생산당 자원입니다. 10단위의 어떤 노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4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또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10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경우에
중국은 신발 생산하는 게 한국보다 어때요? 40보다 10? 10이 작잖아요. 그죠? 자원이. 더 작게 든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신발 생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이 들죠. 한국은 40이라는 단위가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어때요? 한국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는 10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중국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는 20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휴대폰은 중국의 절대위인 신발을 생산을 특화를 해서 수출하고 절대 여류인 휴대폰은 어때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양국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신발과 휴대폰 이렇게 교환 비용이 20대 1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휴대폰 200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여기 투입하는 거를 차라리 신발에다가 투입을 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역 했을 때 신발과 휴대폰의 교환 비율이 2.5대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한 대의 가치가 신발 2.5컬레에 대한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또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면 보다 많은 신발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신발을 국내에 파는 것보다 한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휴대폰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양국은 각자 자국의 절대 우위를 가지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또 절대 여류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각국이 얻게 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무역이 없다면 각 국가들은 그들의 노동자원을 신발의 생산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절대 투자해야 되고 그죠? 왜냐면 한국은 어쨌든 신발이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각국은 자기 생산한 제품만을 소비한다고 하면 따라서 중국은 100켤레의 신발과 그죠? 5개의 휴대폰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입할 수 있는 노동에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앞서 절대 우위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해서 총 100개의 신발과 휴대폰 5개만 합니다. 또 한국은 10대의 핸드폰과 그리고 25개의 신발, 컬레의 신발을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을 때의 생산과 소비량을 보면 전체 125컬레의 신발, 그죠? 양국의 합산인 125컬레의 신발, 그리고 또 휴대폰은 어때요? 15개의 휴대폰이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두 국가가 각각의 자신의 어떤 그 절대 우위에 갇히고 있는 재화와 생산에 특화하고 부족한 상품을 그 수입을 하게 또 무역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제품의 생산량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신발 생산량은 125컬레에서 200컬레로 이렇게 생산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투입할 수 있는 노동 시간, 그러니까 노동 자원이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하는 거를 다 신발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200이라는 신발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오히려 휴대폰에 다 투입을 하게 되면 20이라는 여기 있는 40을 오히려 다 휴대폰으로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하게 되면 신발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20컬레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두 국가가 모두 이 신발과 휴대폰을 10대 1의 비율, 즉 10켤레의 신발에서 한 대의 휴대폰으로 교환한다면 두 국가의 국민들은 더 많은 신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140켤레,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출을 해서 60켤레 수출하고 또 6대를 이렇게 중국으로 서로 이렇게 뭐 물교환식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게 증가된 소비량인데요. 중국은 신발이 오히려 40켤레가 증가됐고 한국 또한 35켤레 그리고 휴대폰도 하나 또 한국은 또 4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 이론은 무역을 통해서 각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소비자들은 무역이 없을 경우보다는 더 많은 제품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 우위 이론에 있어서의 다음이 이제 비교 우위 이론인데요. 이 비교 우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학자가 한 이야기고 그 한 국가의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이 비교 우위와 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국제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담 스미스의 어떤 절대 우위 이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절대 우위 이론에 있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였죠? 이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역 간에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다라는 가정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한 나라는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뭐 수입해야 한다. 물론 조금 전에 말했던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과 뭐 유사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 우위를 따져서 비교 우위가 큰 제품 그리고 을 서로 나눠 가지고 무역을 한다라는 것. 또 자유무역의 이론의 어떤 이 비교 우위론이 기반을 제공하였고요. 또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의 결과로 각국은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진 제품의 생산에 더 특화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생산 분업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생산의 3대 요소잖아요. 노동, 그리고 자본, 토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도 이 무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이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우위 이론에 대해서 보면 비교 우위 이론의 도표는 이와 같습니다. 이 7-2의 이 비교 우위 이론과 무역으로부터에 대한 이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인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10이라는 노동이 필요하고요. 또한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133이라는 노동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는 데에 4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또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150단위의 노동이 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사하죠. 아까처럼 이제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면 이제 절대적으로 그 나라에 그게 이제 우위하다라는 건데 이 비교 우위론을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한데 사실은 휴대폰 생산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자원이. 그래서 휴대폰 한 대 사는 데는 이렇게 한국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노동이 중국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각각 2,000 단위와 3,000 단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국은 신발과 휴대폰 생산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두 제품 생산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신발 13.3 컬레를 만드는 것과 같은 노동이 필요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신발 3.75 컬레를 만드는 것과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한 대가 한 대의 생산비가 3.75 컬레 노동 생산비와 동일하고요. 역으로 중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휴대폰 13.3분의 1대를 생산을 하면 되는데 반해 한국은 휴대폰 한 대에 있어서의 3.75분의 1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휴대폰과 신발의 교환 무효율이 1대 13.3인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휴대폰과 신발의 교환 비율이 1대 3.75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휴대폰의 생산의 비교율을 가지고 반대로 중국은 신발의 생산의 비교율을 가집니다. 또 이 비교율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비교 우위가 큰 휴대폰을 생산하여 이렇게 중국에 수출을 하고 또 대신 비교 여류에 있는 신발을 수입하여 쓰면 무역이 이전보다 더 많은 부가 창출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는 이런 휴대폰 한 대를 신발과 교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어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무역이 있기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중국은 비교 우위의 신발 생산에 특화해서 신발을 한국에 수출을 하고 또 비교 여류의 휴대폰을 수입해서 쓰면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 이론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가 이런 국가 간 다른 이유는 이 리카르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국가 간의 이런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이론을 지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각 국가는 자원의 반을 신발을 생산하는 데 투입을 하고 그렇죠? 나머지 반은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 투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역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이 100켤레의 신발을 생산을 하고요. 그죠? 무역이 없을 때는. 그리고 7.5켤레의 휴대폰을 생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37.5켤레의 신발을 생산하고 10대의 휴대폰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이 두 개를 합치면 137.5켤레. 그죠? 그리고 휴대폰은 17.5컬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없는 경우 각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신발과 이런 휴대폰을 소비해야 되는. 하지만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된다면, 그죠? 무역을 하게 된다면 두 국가가 합산된 신발과 휴대폰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국가가 소비자들은 이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오히려 집중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자원을 신발에 더 비교적으로 우위한 쪽에 더 하고 한국도 비교적으로 우위한 쪽에 다 투입을 하고 그걸 무역을 통해서 서로 쉐어하면 8대를 주고 8대를 받고 80개의 신발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보면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100이라는 거에 결국은 중국도 120으로 늘었잖아요. 그만큼 20이 늘게 되고 신발은 어때요? 한국은 그냥 이 무역이 없을 때 생산과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37.5켤레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80켤레 늘었죠. 그러니까 42.5켤레가 되는 거죠. 그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휴대폰으로 보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자원을 통해서 무역이 없을 때 생각할 때 보면 7.5콜레인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신발을 주더라도 오히려 0.5대가 늘고 한국 또한 둘 다를 생산할 때보다 10에서 12로 늘었으니까 두 대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는 무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이 지금 예를 통해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두 국가가 각각 자신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 생산을 특화하고 비교 여류에 있는 제품을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자국이 갖고 있는 이런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신발 생산에 100켤레를 200켤레로 늘어나고 그죠? 또 한국은 휴대폰 생산이 1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두 국가는 이런 생산되는 신발과 휴대폰의 생산량이 총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특화를 하기 위해 합산된 생산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비교 우위에 기초한 특화를 통해서 신발과 휴대폰의 생산량을 증가시킨 두 국가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국제무역에서는 이렇게 10대 1의 비율로 거래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서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 우위론에서 이런 중요한 시사점을 보시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 생산량은 이런 무역 규제가 있을 때보다 무역 규제가 없는 자유무역일 때 어떻게 해요?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이 학자는 이 비교 우위 이론이 무역의 규제가 없다면 생산 특화와 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 처음에 이제 LED 생산이나 LED 조명을 생산 안 할 때는 관세도 없고, 왜냐면 이제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아주 장벽을 낮춰서 수입을 하다가 추후에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무역 장벽이라든지 규제를 두게 됩니다. 또 이 무역 규제가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발생하게 되고 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생산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절대 우위 이론이나 비교 우위 이론 이 마찬가지 결과적으로는 이 국제 무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 포지티브 썸, 그러니까 뭐 제로 썸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이라는 게임이라는 점을 절대 우위 이론보다 더 명확하게 여기 비교 우위 이론에서 일단 설명하게 되죠. 이처럼 리카르도의 이런 이론은 이런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지적인 무기로 해서 여전히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생산량이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인구나 이 노동, 토지 자본인데 이 노동력이 아는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각각 더 특화되어 있는 비교적으로 더 나은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생산량은 늘 거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이론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현실성은 있습니다. 그죠? 한계는 뭐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규모의 경제 또는 경험 곡선이라고 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빨리 생산하잖아요. 우리도 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손이 서툴고 하지만 좀 숙달되면 익숙해지면 좀 더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그걸 이제 경험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경험 곡선 그러니까 하면 보통 생산을 할 때 여기 이제 시간이고 이제 생산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생산을 할 때 쭉 이렇게 똑같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생산을 할 때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히려 슬로우하겠죠. 시간이 지나도 생산량이. 하지만 조금 숙달되면 어때요? 훨씬 더 이렇게 늘잖아요. 이런 곡선을 그리는 거죠. 기존에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경험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규모의 경제는 뭐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는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팔면 전 국민이 산다 하더라도 몇 대? 한 4,500만 대 정도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13억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500만 개의 볼펜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그 비용을 하나의 단위로 나눠볼 때, 그리고 또 13억 개를 생산할 때 하나의 단위로 나눠보면 어느 게 더 쌀까요? 13억 개를 생산하는데 훨씬 더 생산 코스트는 쌉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판매량이 늘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마찬가지 규모의 경제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똑같이 이렇게 재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마케팅 노하우 또는 브랜드 등의 생산비 이외의 경쟁 우위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의 원천으로는 불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브랜드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앞서 핸드폰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핸드폰에 있어서의 절대 강자가 스마트폰 중에 보면 아이폰이 있고 그죠?
안드로이드 계열에는 그래도 이제 갤럭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이제 똑같이 이게 1대1로 교환할 수 없다 이거죠. 스마트폰도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스마트폰을 1대1로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를 무시를 일단은 하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경제 이외에 어떤 경쟁 우위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 원천으로 이렇게 불인정을 하고 일단 이 비교 우위를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 우위론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 요소 부족 이론인데 이 요소 부족 이론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